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폴란드 수출용 경공격기인 FA-50GF의 형상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인데요.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게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역시 국가번호 82의 민족답네요. 폴란드 측은 앞서 카이와 FA-5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11월에는 계약금의 30%인 약 1조 2천억 원을 미리 입금하면서 그 국가와는 확연히 다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있니 보고 있니? FA-50GF의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은 기존 FA-50과 유사하지만 GPS 체계에 상용 내장형 위성함법 장치가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이는 연내 FA-5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고 또 2025년 11월부터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50 PL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카이가 폴란드에 2차로 납품할 FA-50 PL에는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공중급유 기능과 능동 주사식 위성 배열 A사 레이더, 외부 연료 탱크,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 첨단 장비와 함께 공대공 미사일인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C 암람 미사일, 그리고 공대지인 KGB, JDAM 등 무장 능력이 대폭 향상됩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FA-50의 첫 출고 시기 빠르면 오는 5월에 열릴 것으로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카이가 공시한 용역 입찰 공고에서 FA-50GF 1호기 출고 행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5월 중 행사를 진행한다는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산업연구원 장원중 연구위원은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인근 국가인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납기에 폴란드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매체 크리시는 FA-50GF 첫 공개 소식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현지 군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군비청 대변인인 크지슈토프 플라텍 중령은 FA-50의 빠른 납기 능력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한국 방산업계의 역량을 칭찬하면서 FA-50을 구입한다는 것은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의미이고 F-16에 비해 획득 및 유지 비용이 2배 이상 저렴하면서도 80%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첨단 A사 레이더와 통합된 최신 유형의 미사일을 갖춘 블록 20 버전을 개발하고 있어 F-16과 성능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FA-50이 전투용 항공기가 될 것임을 숨기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총사령부 공군감찰관인 야책 푸슈콜라 장군은 FA-50을 두고 F-16과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더 작을 뿐인 전투기라면서 많은 부분이 F-16과 통합될 수 있고 이는 F-16과 F-35 등 서방 무기로 전환하는 미그-29 조종사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통해 구수련제 무기를 현대식 서방제 무기 체계로의 체질 개선과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으로 유럽 내 최강의 군사 강국의 역량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군사 위협으로 인해 유럽 방산업계들이 다시 불이 났게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지만 현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48대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 육군은 뒤이어 다음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바로 차기 신형 장갑차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죠.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폴란드가 옛 소련 시절 생산된 구형 장갑차를 현대화하기 위해 1400대의 보루스 보병 전투 차량 도입과 40톤 이상의 헤비베저 차세대 장갑차를 개발하겠다는 계약을 지난 2월 28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한국의 AS-21 레드백의 현지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던 폴란드였기에 폴란드군의 자국산 장갑차 도입 결정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레드백은 현지 평가에서 폴란드가 보유한 장갑차보다 최소 50년은 앞선 첨단 무기 체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폴란드가 자국산 보르숙 장갑차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모든 무기 체계를 외산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 들여온 품목들은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무 다연장 로켓이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하이마스 로켓 발사대입니다. 한때 유럽의 최대 방산 메카로도 불려왔던 폴란드였기에 이러한 결정은 얼마나 폴란드가 시급한 위협에 놓였는지를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역시 폴란드 내부, 즉 폴란드 시민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하지 않는 무기와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자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제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폴란드 부하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트위터에는 이러한 불만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에 대한 지지도 철회한다는 강성 네티즌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국 업체의 방산 역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자국산 보루숙 1,400대를 채택한 것이죠.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그럼 폴란드는 현대화된 장갑차를 생산 및 개발할 역량이 있는가입니다. 이 측면에서 한국은 레드백 도입 취소에 대한 아쉬움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펜스24에 따르면 제조를 담당할 업체는 폴란드 방산업체 HSW입니다. HSW는 K9 자주포 차대를 이용해 크랩 자주포를 개발한 회사이고 2014년부터 보루숙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HSW 관계자는 K9 자주포에 사용된 차체 및 기술들이 보루숙에도 쓸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보루숙이나 크라프 K9 차체가 모두 스타르와 울라 공장에서 생산되기에 굳이 다른 차체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보루숙과 함께 자체 개발하기로 한 45톤 헤비 배저 장갑차에는 K9 차체를 사용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는데요. 폴란드는 24톤의 도하가 가능한 1,400대의 보루숙을 제16 기계화 사단의 1,000대의 K2 전차와 합동 운용하고 45톤급 차기 장갑차는 K9 차체와 폴란드 포탑 GSSW-30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제18 기계화 사단에서 운용 중인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운용될 것이라고 공식화하였습니다. 두 사단의 차이는 운용 방식에 따른 것이며 18사단은 중장갑 구성 요소의 전장 주도권에서의 우위를 위한 목적으로 에이브람스와 헤비 장갑차를 그리고 16사단은 지형 조건 적응력이 뛰어난 기갑 부대 운용으로 야전 조건에서의 방어 및 공세 선회가 가능한 기동성이 뛰어난 K2 전차와 보루숙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K9 차체 기반으로 개발될 45톤 장갑차의 도입 대수는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18사단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366대 운용할 계획을 밝혔기에 장갑차는 250대에서 300대 가량으로 추산될 수 있습니다. 보루숙과 45톤 장갑차로 인한 K9 기술 관련 로열티는 최소 1조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 96대의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했을 때 체결한 금액은 2억 6천만 달러, 하나 3,440억 원으로 대당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차세대 보병전투 차량 개발을 선언해놓고 굳이 K9 차체를 또 도입하려는 것이 의아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는 K9 차체가 전 세계에서도 비교 대상이 없는 전무후무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보면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K9 차체는 한국이 신규 개발하여 47톤에 달하는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장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고 육중한 무게에도 고속으로 주행 후 급정거도 가능합니다. K9과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 중량의 1,000마력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이 20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K9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크라프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의 PL제 공업뿐입니다. 일단 카탈로그뿐이지만요.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상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도 모두 차체의 우수성 덕분입니다. 산악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기후에 관계없이 기동성이 보장되는데 이런 전천후 기동성 덕분에 수출 시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K9이 전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된 배경에는 훌륭한 차체가 큰 부분을 감당하였죠. 처음부터 차체까지 자주포로서의 임무에 특화된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 덕에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니 말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크라프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겪은 과정을 대비해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크라프는 영국산 AS-90 포탑을 자국산 차체에 얻는 프로젝트로 폴란드의 부마르 와벤더가 개발한 UPG-NG 차체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시험평가 결과 후 폴란드 육군은 단 한마디의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절대 사용 불가. 그리고 10년간의 뺑뺑이 끝에 결국 폴란드는 K9 차체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거의 전설로 남은 일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레드백 역시 K9의 차체와 파워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무튼 이후 폴란드는 K9 차체의 매력에 푹 빠져 차체로 만든 자주포, 대공포, IFV 등 개발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K9 차체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당시만 해도 많은 반대 의견이 존재하였는데요. 굳이 차체를 따로 개발해서 비용을 추가하느니 K1 전차의 차체를 가져왔으면 되지 않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들이 포탑 성능의 발전에 반해 차체의 안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의 독자적인 차체 개발은 사실상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K9 차체의 반동 제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작년 미국에서 진행된 M982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포탄 호환 시험 테스트에서 무려 장약 5칸을 넣고 발사하는 데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엄청난 반동 제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9 차체에는 세계에서 유일 ISU 유기압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기동성, 반동, 고각 등판 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무스타 S를 제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죠. 인도는 K9을 고산지대이자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하여
하였고 중공군과의 실전 경험에서 성능에 만족한 인도는 올해 2월 100문의 추가 주문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K9 자주포가 과대평가받고 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내세운 근거는 일단 카탈로그에서 PLZ-05와 K9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와 방산업계의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K9이 아닌 PLZ-05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 육군이 갖고 있는 PLZ-05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런 말을 못할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국영 매체 CCTV에서 취재한 PLZ-05 자주포의 근황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LZ-05 A4의 도입으로 반동을 잡아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전혀 반동을 잡아내지 못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망신살이 뻗친 것인데요. 특히 중국 포병부대 군인들의 실제 장면을 담았는데 마치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중국 군인들은 모든 사격 준비를 수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방향틀을 든 측각수와 소통하여 수동 방열을 하고 겨냥틀로 0점을 잡은 뒤 평각을 하달받아 손바퀴를 수십여 바퀴 돌려 느릿느릿하게 포신을 움직이는 사실상 사람이 일일이 전부 개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1986년에 운용했던 구형 K55와 같은 동급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2022년 12월 K55의 전체 수량에 대한 개량을 완료하여 포신 조정 레버가 장착되고 장착된 사격 재원을 받은 뒤에 곧바로 전시 통제기와 재원 표시기에서 디지털 재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동 유압 장치의 활용이 용이해졌고 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방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9이야 뭐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사용하여 FDC의 BTCS에서 내려오는 사격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법 장치, 구동 장치, 이송 및 장전 장치, 온도 센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스로 사격 재원을 계산하여 자동 방열을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제81 포병여단 소속 짱게익 분대장이 부사수에게 방열 과정이 느리다는 핀잔을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는데 야 니가 한번 봐봐. 이게 정확하게 잡은 거야? 거의 1mm 이상 차이 나잖아. 죄송한데 좀 빨랐지 말입니다. 야 빠른 게 무슨 소용이냐.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1mm 이상 차이가 나면 얼마나 비껴나가겠냐고. 빠른 게 뭐 시중한디 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짱게이 분대장은 부사수의 사격 능력 고취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가 도입한 첨단 훈련 시스템은 손의 정확도와 민감성을 키워줄 실로 바늘 6개 통과하기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사수는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하지 못하였고 또다시 한번 핀잔을 듣고 말았죠. 왜 부끄러움은 보고 있는 우리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그들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중국 자주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계 무서운 게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더 무섭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